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자진 탈당했습니다. 강제 수사가 시작된 지 3주 만인데요. 당 안팎에서는 뒤늦은 꼬리자르기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윤리위가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공천 관련 녹취록 의혹을 퇴영호 최고위원 징계 사유에 추가해서 병합해서 진행하기로 했죠. 관련 내용들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지호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돈봉투 의혹의 주요 피의자인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압수수색 3주 만에 자진 탈당을 결정을 했습니다. 이 두 의원은요, 선당 후사의 마음에서 나온 결정이라면서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인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어제 있었던 발언 함께 듣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해서 할 말은 많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조사나 또 여러 사법적 과정에서 성실하게 임해서 이 문제를 밝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민주당을 탈당하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검찰의 정치 공세도 한 부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관석 의원과 함께 탈당을 하고 법적 투쟁으로서 진실을 밝혀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국민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두 의원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셨습니다. 여전히 좀 결백함을 주장하고 호소하는 모습인데요. 일단은 두 의원의 이번 탈당 결정의 변을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그게 이제 두 분 다 이제 선당 후사예요. 이제 선당 후사라는 게 이제 성공 후사를 이제 정당인의 이거 직업 윤리를 이렇게 좀 한 글자 바꾼 건데. 예. 그런데 이제 제가 뭐 듣기로는 본인들은 끝까지 민주당에 남아서 어떻게 좀 헤쳐나가 보려고 했는데 그 전날 밤에 네. 이재명 대표가 직접 만나서 압박을 가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정한 의미의 선당 후사가 되려면 자발적이어야 되잖아요. 자발적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좀 밀려서 떠밀려서 타율적으로 이루어진 무늬만 선당 후사 탈당 아니냐 이렇게 보여주는 게 한 대목이 있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두 의원에게 탈당을 압박을 했다면 그럼 본인은 본인은 선당 후사라는 관점에서 뭔가 오히려 거꾸로 그러니까 선사 후당이건 아니면은 뭐 처음이고 끝이건 선사 후사건 본인만 뭐 하고 그래서 이게 전형적인 이제 이중자 때 내로남불 아니냐 또 이런 문제도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사실 두 의원이 전혀 탈당할 조짐이나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배경에 더 관심이 쏠리는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도부가 물밑에서 좀 압박을 가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뭐 사실상 출당 같은 탈당이죠. 그리고 본인들은 뭐 전혀 탈당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던 건 맞고요. 그 전에 있었던 박광원 원내대표의 압도적인 1차 투표 승리도 영향을 준 거고요. 당의 분위기가 박광원 의원의 이 압도적인 승리로 인한 등장으로 인해 가지고 분위기는 확실히 바뀐 겁니다. 지금까지는 눈치 보면서 말을 할 수 없었던 분위기라면 지금은 이런 위기를 놓고 이 전무후무한 이런 엄청난 더블 리스크를 놓고 어떻게 의원들이라는 사람들이 말도 안 하고 입 다물고 앉아서 점점 빼고 있어 되겠느냐라는 분위기가 지금 스멀스멀 살아난 거고요. 이 쇄신 의총을 준비하는 어제 의총 분위기도 그렇고 예. 지금 현재 이 더블 리스크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라는 데 대한 의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거죠. 예. 이것을 아무리 이재명 대표라고 그래도 이제 무시할 수는 없는 겁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쇄신의총에서 쓴소리가 나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내 보시기에 분위기가 쓴소리의 비중이 더 많다고 보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얘기를 못했던 분위기가 맞잖아요. 지금 이런 더블 리스크는 전무이기도 하지만 후무입니다. 들어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일어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지금 국힘당도 뭐 전무후무한 일들이 시리즈로 계속 일어나고 있죠.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당이 잣대로 되면 한치도 다를 게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의 눈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언론들이 매일 후벼 파고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냥 적당히 어떻게 오늘 하루 넘겨보자라는 땜빵식으로는 안 됩니다. 이제 이런 분위기, 더군다나 국회의원은 사실 어떻게 보면 당의 일부분이지만은 조금 과장을 보태면 당의 거의 답니다. 이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입 다물고 앉아서 지금 이렇게 이 전무후무한 위기, 더블 리스크를 관망하고 있다는 건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민주당뿐만 아니고 국힘당도 있을 거고요. 지금 양당은요 똑같이 위기 국면으로 이미 들어가 있고 이 위기 국면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 앞으로 총선에서의 대단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예, 원내대표가 바뀌면서 그동안은 사실 이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 뭐 출당 조치를 한다거나 뭐 그런 것은 없었잖아요. 그냥 어느 정도 두고 있었는데 원내대표가 바뀌면서 그런 분위기도 바뀌고 더 많은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민주당입니다. 이런 쓴소리들이 나옴으로써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수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이제 뭐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은 돈봉투를 돌리는데 공급자 측, 공여자 측 아닙니까? 예. 그럼 그걸 받은 사람들 뭐 그때 300만 원씩 든 봉투가 20개 만들어졌다. 지금 뭐 그 녹취록을 통해서 어느 정도 확인이 된 팩트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2번 받은 사람도 있으니까 한 10수명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그리고 그게 다겠느냐, 또 플러스 알파 별도의 또 자금 흐름이 있지 않았겠느냐 뭐 이런 건데, 여하튼 그럼 받았다는 그 10수명 그 검찰이 지금 초기 수사 단계에서 거의 신원을 특정한 것 같거든요. 특정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탈당한 두 사람을 먼저 이제 소환 조사하고 나서 받은 것으로 보이는 또 의원들도 소환 조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10수명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조치하죠? 준 사람은 탈당해야 되고 받은 사람은 탈당하면 안 되고 뭐 그런 기준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어떤 기사를 보니까 이 두 의원이 탈당해갖고 민주당에 한시름 놨다. 그런데 그 한시름 놓을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그러니까 송영길이 뭐 조기 귀국한다고 민주당 지도부가 한시름 놨다 그러는데 뭐 탈당하고 조기 귀국하니까 그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저 두 의원이 탈당했다도 끝나는 게 아니고 돈 받은 걸로 보여주면 최소한 10수명은 어떻게 할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어제 의총에서도 앞으로 수사 상황에 따라서 또 누군가 이름이 거론된다면 또 이들도 전부 다 탈당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원칙과 기준이 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대책기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이 지금 한 것은 송영길이여 돌아와다오 딱 하나 하고 이번에 이제 탈당 예. 뭐 이거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처음부터 잘 했어야죠. 지금 처음부터 첫 단추가 잘못됐고요. 지금 한 20개가 있다면 한 2억에 넘어간 겁니다. 이게 지금 첩첩산중이고 오리무중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책기구도 필요하고 함구령도 필요하고 지금 대표부터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대표가 계속 박순자는요, 김연아는요, 그러다 급기야는 태영호는요 하면서 하는 거 안 됩니다. 예. 그리고 대표부터 시작을 해서 찬송가 부르는 사람, 변호하는 사람들, 박지원 전 원장 같으니, 김민석 지금 정책위 의장 같은 이들 입 다물어야 되고요. 지금 그 송 전 대표가 서초동에 갔을 때 옆에 어른거리는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이 있어요. 그리고 공항에 가가지고 또 어른거리던 당의 당직자들이 있습니다. 금종령 내려야 됩니다. 김의겸 전 대변인 뭐 대변인으로 갈까 어쩌고 그랬습니다. 이거 금종령 내려야 됩니다. 지금 이럴 때가 아니고요. 지금 겨우 한 2억의 고개를 넘어온 거예요. 예. 아직 멀었습니다. 지금 두 당이 다 똑같습니다. 조금 이따 태영호 최고위원 얘기 하겠지만은요. 예. 지금 두 당이 이렇게 한가하게 앉아서 뭐 나오면 대응하고 뭐 나오면 대응하고 이럴 때가 아닙니다. 더 강하게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말씀 계속 해주고 계시는데, 시기적으로 뭐 이렇게 탈당을 하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했던 것들이 좀 늦었다라는 것이 많이 보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왜 지금까지 왜 지도부에서는 확실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신전 의원 같은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는 걸까요? 당에 뭐 이런 저와 같은 목소리를 가진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자꾸 누르는 거죠. 당이 이런 위기 상황에서 말을
말을 맞추고 단일 대우로 가자고 하는 목소리는 항상 있어 왔지만요. 위기에는 시간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왜 그런 목소리를 자꾸 누르는 걸까요? 그 지도부의 판단인데요. 지금 지도부가 대단히 잘못하고 있고요. 그 지도부의 판단을 가만히 침묵하고 동조하는 저는 의원들도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대책기구의 필요성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제 의총에서는 자체 조사의 필요성도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대책기구의 핵심적인 사안이 수사와 충돌하지 않는 데 그런 한계 안에서 예. 물론 대책기구가 수사기구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한계가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기초 사실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아, 기초 사실을 알아야 뭘 대응을 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대책기구의 첫 번째 임무는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기초 사실과 수사로 드러나는 사실로 확인이 될 경우에 관련자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원칙을 세워야 되고요. 그 미국에 다가오게 될 체포동의안 어떻게 할 것인가도 원칙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함구령, 금종령 내려가지고 사죄 이외에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건 대표도 해당됩니다. 예, 당에 대해서 쓴소리를 해주셨습니다. 신 전 의원님께서는 뭐 이렇게 대책기구를 지금까지 만들지 않고 있었던 민주당에 그렇게 좀 그런 목소리들을 누르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고 계세요? 그 뭐 이재명 대표 체제의 안정화를 위한 그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두 의원을 이제 출당시킨 것도 두 의원을 출당시키지 사실상 출당이죠. 출당시키지 않으면은 본인 리더십에 계속 문제 제기가 끊임없이 터져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예. 대표의. 네, 그렇죠. 그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 리더십, 이게 위기에 대처하는 리더십이 형편없다. 송영길 하나 뭐 탈당 했다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뭐 지금 신경민 전 의원께서 아주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계신 것 같은데 이제 초입에 불과한데 이런 식으로 안이하게 관리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더군다나 당 대표 당신의 사법 리스크도 있지 않느냐? 당신의 사법 리스크가 있으니까 다른 의원들 이런 것도 못 치는 거 아니냐? 본인이 깨끗해야지 뭔가를 할 수 있는데 못하는 거 아니냐? 자꾸 이런 식의 문제 제기가 나오니까 예. 또 저렇게 두 의원에게 압력을 넣어서 사실상의 출당을 시킨 건데 그러다 보니까 또 본인은 뭔데 본인이 그렇게 출당을 하라고 압박을 넣을 만한 뭐 자격이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또 내로남불이 되고 이중잣대가 되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스텝이 좀 꼬이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기소됐는데 여전히 당직을 유지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 하지만 피의자 지금 뭐 의혹 단계이고 아직 검찰의 소환조차 받지 않은 이제 새 의원, 그러니까 두 의원과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 탈당을 했단 말이죠.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나올 수 있을 것 뭐 같아요. 당연히 나오죠. 당내 내로남불을 짚지 않고는 넘어갈 수 없고 쇄신의총, 어제 의총은 쇄신의총을 준비하는 의총이에요. 예. 엄밀하게 말하면 쇄신의총은 아닌데 쇄신의총하고 뭐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어저께 말들이 쏟아져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따지면 아마 금방 앵커께서 지적하신 당내 내로남불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이 있을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박광원 원내대표의 출연이 예. 당의 분위기를 바꾸고 당의 언로를 트게 하는데 중요하고 아주 중대한 어떤 기점이 될 수 있죠. 그 쇄신 이총의 형식을 보니까 이제 의원 전원이 1박 2일 워크숍 형식으로 한다고 해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지금 또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겠느냐라는 지적이 또 벌써부터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좀 기대하고 물론 계시는지요? 있죠. 물론 이 1박 2일 의총 뭐 저도 여러 번 해보고 뭐 양당이 뭐 그런 일 있으면 많이 하는데 네. 대개 그러나 지금 양당이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양당이 처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는 뭐라 그럴까요?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전무후무하기도 하지만 숙제의 난이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심각한 의총이 될 거고요. 의총이 결론을 내지는 못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네. 의총 분위기는 매우 심각할 수밖에 없고 설렁설렁 시간 보내기 의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당 쇄신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검찰은 계속해서 수사를 이어가겠다
지금 먹사형 3번째 압수수색했고 보좌관 박모 씨 뭐 조사를 하고 회계 책임자에 대해서까지도 조사 더 강하게 한다라는 것이 지금 검찰에서 수사 상황 이어가고 있거든요. 앞으로 민주당 이런 수사 상황에서 이런 쇄신 대책들 내놓는 것 어떤 식으로 좀 흘러갈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뭐 저는 뭐 일관된 입장인데요. 민주당이 뭐 이게 뭐 꼭 민주당에서만 일어날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에서도 뭐 과거에도 국민의힘 예, 내에서 예. 이런 일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꼭 어느 특정 정당의 문제라고만 이렇게 치부하기 좀 힘든 현상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일단 민주당에서 그게 뭐 확실한 그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 쇄신을 하고 나오면은 양당 간의 쇄신 경쟁이 있을 수 있어요. 더군다나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예. 국민들에게 뭔가 더 잘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이렇게 반성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거듭날라고 이렇게 아주 그냥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그 쇄신 경쟁이 있다라는 거는 그건 뭐 좋은 현상이죠. 그래서 저는 민주당에서 그 화끈한 쇄신을 하게 되면 네. 그게 또 국민의힘에게도 뭐 자극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무엇을 쇄신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선의 안민석 의원은 도덕성 회복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덕성 논란이 있는 의원들은 모두 당원을 자격 박탈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어떻게 좀 들으셨는지요? 안민석 의원이 뭐 인터뷰를 하면은요 별로 의미 없는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이번에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고 예. 행간을 해석에 따라서는 대단히 의미 있는 얘기를 예, 많이 벌써부터 했어요. 나오고 있더라고요. 아마 틀림없이 아마 주변에 지금 예. 안 의원 지역구 근처 일이나 뭐 본인이 아는 얘기를 했을 텐데 본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바로 그냥 이재명 대표를 직격하는 예, 겨냥한 것이다. 인터뷰가 돼버렸습니다. 아마 예. 본인이 의도는 하지 않았을 텐데요. 본인이 가끔 이렇게 의도하지 않은 꿈보다 해몽이듯이 해석이 지금 굉장히 의미 있는 게 됐어요. 이게 지금 딱 이 대표를 겨냥한 인터뷰 비슷하게 돼버렸는데 본인이 아마 지금 굉장히 당황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말은 뭐 100번 맞는 얘기를 한 거죠. 맞는 도덕성 말은 회복을 했는데 위한. 예, 예. 의도치 않게 지금 다른 해석을 좀 불러일으키는다는 지적이신데요. 그 안민석은 저 얘기하고 나서 좀 후회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예. 또 이른바 개딸들이 가만히 있을까? 뭐.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 조금 전에 신경민 전 의원께서 지금 양당이 똑같다 이런 얘기하면서 태영호 최고위원은 잠깐 또 언급을 해주셨거든요. 그 이야기 할 텐데 지금 뭐 이런저런 의혹들 있고 그로 인해서 징계 뭐 윤리위원회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쪼개기 의혹이 또 나왔어요. 쪼개기 후원금 의혹이 나왔거든요. 좀 계속 뭔가 이것저것 나오고 있고 청년 보좌관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요.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대의원 건은 사실 대의원이 그냥 국회의원 여러 원오브 댐의 국회의원만 하고 있었으면 안 나왔을 얘기들이 지금 자꾸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 녹취록 파함은 하나만 해도 태 최고위원이 직과 의원직까지도 거려야 될 만큼 굉장히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지금 그 기초 예. 자치 의원들 문제까지 나와가지고 이게 결국은 김연아 의원이나 지금 뭐 박순자 의원이나 하고 맥을 지금 같이 하는 비리에 해당하거든요. 이거 조사를 할 수 없이 하게 될 거고요.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굉장히 곤란한 사정이 될 수도 있을 수 있죠. 예. 근데 태 최고위원 원래 녹취록은 정말 깜짝 놀랄 일이고 48년 정부 수립 이래 국회에서 일어나지 않았던 일입니다. 내용도 깜짝 놀랄 일이죠. 태영호 의원의 본인이 발언을 하게 된 경위 그리고 이진복 수석의 또 공천을 거론한 그 얘기 이것도 깜짝 놀랄 얘기죠. 두 가지 다 깜짝 놀랄 얘기고요. 회의를 더군다나 국회의원실 안에서 보좌진들하고 하는 회의를 녹음하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 아마 녹음에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게 또 녹음까지도 뭐 그렇다 이해한다 쳐요. 어떻게 이게 유출이 돼서 전국의 방송을 통해 나가가지고 예. 국회의원실의 회의 녹음을 온 국민이 다 듣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건 말도 안 되고요. 또 놀랄 일이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벌써 서너 가지인데 어저께 기자회견을 보고 저는 더 놀랐어요. 저는 사과 기자회견인 줄 알았더니 예. 오히려 와서 더 큰 소리 쳐요. 이거 누구한테 아마 조언을 들은 모양인데 예.
지금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이 순방 뭐 이런 자축을 하는 모임을 하는데 최고위원들이 못 갔잖아요. 오늘 최고위원회도 못 열었잖아요. 예, 예. 이런 지경까지 왔는데 지금 태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한 건지도 잘 모르고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건 기초 자질이 선출직으로서의 또 고위직으로서 기초 자질이 없는 거고 방 하나 그 9명의 보좌진을 꾸리고 하는 국회의원 실 자체도 운영할 수 있는 자질이 없다는 얘기를 만방에 보여준 겁니다. 예, 신주 전 의원 이야기 듣기 전에 조금 전 언급해주신 태용호 최고위원의 기자회견 어제 있었죠. 어떤 내용들 말했는지 함께 들어보고 오시죠. 이번 사건의 본질은 보좌진 전체가 참석한 회의에서 최고위원에 당선되었음에도 공천에 대해 걱정하는 보좌진을 안심시키고 불법 녹음하고 유출한 자는 수사를 통해 끝까지 색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황당하여 말이 나가지 않습니다. 단 하나의 오점이 없이 당당하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태용호 죽이기는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 어제 예정에 없던 이제 기자회견이 있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어떤 내용, 뭐 사과나 뭐 어떤 해명이 있지 않겠느냐 했는데 내용을 보면은 일단은 유출한 자에 대해서는 색출을 하겠다. 그리고 쪼개기 의혹에 대해서는 억울하다. 나는 굴하지 않고 가겠다라는 이야기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근데 우리 신경민 의원님은 뭐 민주당 비리나 뭐 국민의힘 비리나 그게 그거다 그러는데 그건 아니죠. 차원이 다르죠. 민주당은 집단적 조직적 그 일탈과 비리 스캔들이고요. 이건 국회의원 개개인의 문제 아닙니까? 지금 윤리위에 징계 대상으로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부적절한 발언이라든가 자기 의원실에 있어서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고 하는 차원이다 보니까 그걸 동렬선상에 놓는 거는 뭐 그 마음을 이해하는데 그건 조금 정확한 그 평가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태용호 그 최고위원은요. 일단 저는 이렇게 봅니다. 대통령실에서 하지도 않은 말을 네. 정무수석이 하지도 않은 말을 저런 식으로 자신의 보좌진에게 자기가 그거를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실 메시지를 조작을 해가지고 자기 개인적인 어떤 그 국회의원실 운영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조작을 했다? 이거 굉장히 큰 문제죠. 굉장히 큰 문제죠. 네. 그럼 대통령실에 대해서야 아주 제대로 된 사죄를 해야 됩니다. 지금 대통령이 지금 이번에 윤 대통령 그 방미 네. 지금 딱 그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집단이 딱 4집단이 있어요. 북한, 중국, 러시아, 한국의 민주당 이렇게 딱 4집단이 있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국민적 평가도 올라가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찬물을 끼얹는 거 아닙니까, 저기. 그렇다면 대통령실의 그거를 자기가 멋대로 그것도요. 그게 뭐 공개적인 건 아니지만 자기의 국회의원 업무 수행 과정에서 자기가 뱉은 말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자체가 큰 문제라는 걸 모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는 저 녹음을 저렇게 해서 그것도 국민의힘하고 가장 불편한 관계에 있는 MBC에 유출했다라는 것은요. 유출한 그 보좌진이 뭐 이제 밝혀지겠지만요. 저거는 저는 이렇게 봐요. 그 태용호 자기가 모시는 태용호 의원에 대해서 상당히 뭔가 불편하고 예. 복수심, 너 한번 한번 크게 당해봐라 뭐 하는 이런 게 작동을 한 거거든요. 그럼 그 원인 제공을 그게 태용호 최고위원이 봤을 때는 내가 이 사람한테 크게 갑질한 것도 없고 말이지 뭐 나름대로 잘 해준다고 했는데 왜 얘가 나한테 이렇게 억하심정을 갖고 이런 짓을 했을까? 태용호 의원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이건 관리 책임자가 누구예요? 관리 실패예요. 이건 명백한. 뭐 명백한 관리 실패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네. 지금 말씀 뭐 해주신 것처럼 태용호 의원은 이제 내가 이제 거짓으로 말을 한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이진복 수석은 나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라고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일단 이거를 사실관계부터 좀 낱낱이 뜯어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위를 좀 개최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데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아니요. 그거를 지금 양쪽이 다 그런 말 한 적 없고 나도 그런 말 들은 적 없었는데 내가 내 편의상 내 보좌진에게 그렇게
사실과 다르게 얘기를 했다. 예.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양쪽 주장이 뭐 엇갈리거나 그렇다면 몰라도요. 그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또 이제 민주당에게 하나의 그 공격 소재를 또 안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그 내분, 내홍, 뭐 돈 봉투 때문에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뭐 외부에 뭐 하나 때릴 수 있는 타깃이 생기면 관심을 바깥으로 돌릴 수 있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은 어떻게든지 이걸 이제 물고 늘어지려고 하겠죠. 이게 그냥 과장한 거고 사실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다라고 말한다면 이 운영위에 대한 논의 자체가 사실 의미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글쎄 뭐 지금 신의원의 말대로 그렇게 믿어주면 참 좋겠는데 이진복 수석은 전과가 있거든요. 이미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그 당시 전당대회가 한참이던 2월 달에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없다고 안철수 후보를 겁박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공천 괴담이 국민의힘을 둘러싸고 계속 대통령실의 개입, 특히 검사가 굉장히 많은 숫자의 검사 출신들이 대기하고 있다는 괴담이 돌아다니고 있는 차에 이게 났기 때문에 아무리 이진복 수석이나 태영호 최고가 부인을 해도 이걸 그래 맞아 이렇게 믿는 사람은 저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뭐 민주당의 약하고 제가 똑같다고 얘기를 했더니 다르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요 더 심각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지도부에 김기현 지도부가 출범한 지 2달이 조금 안 됐잖아요. 지도부가 출범을 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계속 구설수에 시달리다가 결국 태영호 녹취록으로 지금 딱 어떻게 보면 결말 비슷하게 해가지고 김재원도 문제지만 태영호는 더 문제다라는 겁니다. 지도부의 존립과 지도부가 앞으로 계속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지금 뭐 징계를 월요일 날 윤리로 하겠다니까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경징계를 해도 문제고 중징계를 해도 문제입니다. 중징계를 하면 당의 선출직 최고위원 2사람이 당분간 아무 일도 못하게 되는 거고요. 경징계를 하면 아마 지도부는 뭐 하는 거냐, 지도부의 리더십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하고 시달릴 거예요. 이건 특히 태영호 최고는 하여튼 지금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지금 벌써 이게 한 4-5번째 구설수입니다. 그것도 하나하나가 굉장히 커요. 김재원 수석도 컸지만은 태영호 후보도 뭐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건 이렇게 되면은요 공천의 실패라는 것도 되고 전당대회의 실패가 되는 거예요. 이건 국힘의 그 성격 자체, 국힘이 지금 어떻게 앞으로 나가야 되느냐 존립의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민주당도 문제지만 저는 국힘당도 만만치 않다고 봅니다. 저는요 뭐 국민의힘의 뭐 존립까지 뭐 이렇게 거창하게 말씀하시는데 뭐 걱정해 주시는 건 고마운데 그런 차원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아니 저는 김기현 체제의 존립을 아니 그러니까 김기현 체제가 저것 때문에 저는 뭐 근본적으로 흔들릴 거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자꾸만 야 그거 서로 안 했다는데 공천 얘기 이진복 수석도 안 하고 태영호 최고도 안 들었고 했다는데 그거 누가 믿느냐 자꾸만 저런 공세를 하잖아요. 얼마나 좋은 소재가 돼요. 근데 만약에 그 민주당 주장처럼 그런 얘기가 실제 오고 갔다. 그러면 태영호에 대한 징계 수위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중징계를 아마 못 때릴 겁니다. 그래요? 어떤 이유 때문에? 아니 예를 들어서 예. 이진복 정무수석이 실제 그런 얘기를 태영호 최고위원한테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징계를 때린다. 근데 최영호 최고위원 지금 저 태세를 보면은 나 혼자는 못 죽는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나중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기 총선 출마의 길이 막히고 그럴 때는요 갈 때까지 가보자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니네들 나한테 그런 얘기 해놓고 말이야 내가 그래도 그 얘기 해준 거 이렇게 좀 커버해 주려고 하는데 나만 이렇게 실행시킬 수 있어? 뭐 그런 뭐 폭로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만약에 그게 사실이었다면요.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뭐 중징계로 갈 거라고 봐요. 오히려 중징계로 가고 태영호 최고위원도 뭐 반반을 하겠지만 지금 같은 이런 뭐 거기에 대해서 이런 얘기 실제 한 건 맞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는 안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렇게 돼야지 이제 민주당의
그런 공세가 저는 잦아들 거라고 봅니다. 이 존립에 대한 지적이 나온 것이 그러니까 이 최고위원 4명 중에 이제 2명이 어떤 식으로든 징계를 받게 되면 공석이 되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총선까지 가야 돼서 이 지도부가 똘똘 뭉쳐서 가야 하는데 빈자리가 너무 크지 않겠느냐라기 때문에 나온 얘기거든요. 두 사람이 그만두면 그거 채우면 되는 거죠. 당원 당규에 따라서 채우면 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그만두고 그것이 다른 사람. 전혀 문제가 네. 되지 않는다. 아니 그럼요. 채우면 되는 거 당원 당규에 다 있어요. 구체적인 방법 어디서 예. 뭐 중앙위원회 소집하고 뭐 이거 해서 어떻게 한다고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다 사람이 직접 오프라인에 안 모여도요. 그 온라인 회의를 통해 갖고 다 표결도 다 됩니다. 근데 왜 예. 갑자기 뜬금없이 이게 존립 문제까지도 이렇게 확대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어쨌든 김기현 지도부잖아요. 김기현 대표 체제 지도부. 김기현 대표가 다소 두둔하는 듯한 발언도 하다가 이제는 좀 부담이 된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지금까지 나왔던 뭐 4.3이나 김구 이런 발언에 더해서 병합해서 이번 녹취록까지도 윤리위원회에서 함께 병합해서 하자라고 올라간 상황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김기현 대표와 그 최고위원들 사이 특히나 최영호 의원 사이에서는 선긋기가 일어난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이 좀 나오거든요. 근데 최영호 의원이 4.3 발언이라든가 김구 선생 발언이라든가 예. 그게 저는 뭐 개인적으로 찬성하지는 않지만 역사를 보는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라는 입장에서는 그게 과연 중징계감이 되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러나 저 지금 그 자기 지역구 서울시의원 강남 구의원들한테 그 쪼개기로 쪼개기, 후원 받은 예. 거라든가 그 녹취록 이거는요. 전 녹취록 한 건만 갖고도요. 이미 최고위원 자격 상실감이다 이렇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경징계도 고민, 중징계도 고민일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식으로든 결론은 내야 합니다. 어떤 선택할까요? 지금 이게 이준석 전 대표와의 관계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이준석 대표는 지금 양도구역으로 1년이기 때문에. 아, 형평성 문제요? 네. 그래서 지금 이준석 대표도 지금 쳐다보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는가 보자 지금 하고 지금 여러 가지 방송을 통해서 멘트를 날리고 있기 때문에 예. 경징계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많은 부담이 되는 거죠. 이러면 김기현 체제는 도대체 뭐냐라는 문제가 생길 거고요. 중징계를 하면 이제 당원권 정지가 나오는데 이준석 대표를 1년 했으니까 이제 뭐 이거의 참고 기준점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 두 사람은 아무리 최고위원이 아니라 최고위원 할아버지를 해도 공천받기 어렵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금방 뭐 채우는 거 아무 문제 없다 그러는데 제가 그 국힘당 쪽에다 한번 아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그렇게 간단치 않아요. 왜 그러냐면 선출직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명직 같으면 바로 지명하면은 되는데 선출직이기 때문에 이 절차가 간단치 않고 전국위원회가 개입을 할 수 있는 조항은 있다 그래요. 근데 이걸 선출직으로 해서 중징계를 하면 이게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죠. 이제 징계는 4가지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간단한 사안이 아니고 중징계를 했을 경우 간단치 않죠. 더군다나 선출직 최고위원이 한 사람도 아니고 2사람이나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사실 다른 최고위원들도 조금 낮은 수준의 여러 가지 사고를 친 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지금 사실은 좀 긴장하고 있을 거예요. 이게 어떻게 나오나 보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김기현 체제가 출범하자마자 계속해서 여러 가지 사고를 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징계로 가건 중징계로 가건 지금 고민이 있죠. 예. 월요일, 목요일 원래 국민의힘 최고위원 회의였는데 그것도 지금 열리지 않고 있고 윤리위 결정 나오면 그에 대한 파장도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좀 바꿔서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이제 방한하게 되잖아요. 이번 주말에 오게 되는데 일본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와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일본 가서 독도는 우리 땅이다라고 주장한 거에 대한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반응인데 사실 이 독도 문제 이런 부분들 과거사적인 문제들은 우리 입장에서 결코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이런 발언도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근데 저는요 민주당의 전용기 의원이 뭐 독도를 갔어요. 뭐 갈 수는 있다라고 보는데 왜 하필 이 시점에 갔을까? 왜 하필 이 시점에 갔을까? 근데 저는요 제가 한일 관계를 뭐 수십 년 이렇게 관찰해 오면서 제가 그 확신을 갖게 된 게 한국에 일본을
무조건 싫어하는 반일 집단이 있습니다. 일본에는 또 한국을 싫어하는 혐한 집단이 있어요. 예. 근데 한국은 이쪽이 약간 왼쪽인데 일본은 그 혐한 그룹이 오른쪽, 약간 극우 쪽 사람들인데요. 근데 이 두 집단이 참 재밌는 게 한일 관계의 개선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일본의 한국의 이 반일 집단은요, 일본의 혐한 그런 극우 정치인이 있으니까 저런 나쁜 사람을 제압하기 위해서 우리 같은 반일 그룹이 있어야 된다. 자신의 존재 이유를 거기서 찾거든요. 거꾸로 또 일본의 혐한 그룹은 이렇게 돼요. 그런데 지금 기시다 총리 그 방한을 코앞에 두고 민주당 의원이 이렇게 가면요, 일본 내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일본의 극우 정치, 혐한 정치가 다시 준동할 수 있는 모멘텀을 제공을 합니다. 모멘텀을 제공을 해요.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한국의 반일 그룹과 일본의 혐한 그룹이요, 서로 적대하면서도요, 공생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정치학에서 얘기하는 적대적 공생관계. 저는 딱 그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이거는 의도적으로 저쪽에 이걸 보고 일본 내에서 가장 좋아할 사람 누군가? 일본의 바로 그 극우 혐한 그룹이다. 한국에 저런 정치인이 있는데 우리가 이거 이렇게 가만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거는 한일 정상회담이 이번에 상당히 지난번 3월에 윤 대통령이 도쿄에 갔을 때하고는 조금 다르게 우리 측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이제 기시다 총리가 성의를 표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사실상 여기에 뭔가 그 회방을 놓기 위한 뭐 그런 기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의도는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만은 굳이 이 시점에 가야 했었을까라는 이제 지적이신데요. 글쎄 뭐 전에 가려다가 그때 풍랑 때문에 못 갔다고 그래요. 뭐 의원이 갈 수 있는 거죠. 독도 방문의 원조는 MB입니다. 그러니까 뭐 국힘당이 뭐라고 할 것도 없고요. 이제 뭐 의원들 독도 가는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신경 쓰고 그럴 필요는 없지 않나 싶어요. 이 후나코시 다케이로 어쨌든 대양주 국장이 말을 한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매우 유감이다라고 표현을 한 것은 사실이고 간 의도 등에 대해서 생각해 볼 만하지만 이 표현 자체는 지금 이 방안을 앞둔 시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하게 일본 측에서 꽤나 높은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일본 측 입장은 확고하다, 변함이 없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이게 영토 분쟁은요, 당사국들이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영토 분쟁. 근데 우리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잖아요. 국제법적으로,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독도는 우리의 영토다. 그걸 우리가 실효적 지배하고 있잖아요. 근데 실효적 지배하는 쪽에서의 지혜는 뭐냐면 자꾸만 이게 이슈로 부각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쪽의 지혜입니다. 이 이슈가 되면 될수록 좋을 게 없어요. 그런데 자꾸만 이제 전용기 의원 같은 사람이 그걸 하려는 거고, 그리고 거기 이제 일본 측의 그런 반발에 대해서 우리 외교부도 원칙적으로 우리 국회의원이 갈 수도 있는 거고 왜 우리 땅인데 왜 니들이 그러느냐 또 이제 반박을 하는 거고. 그런데 아마도요 일요일에 열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회담에서는 제 예측건데 이 독도 문제는 아예 의제로 거론조차 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목되는 것은 기시다 총리가 이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어느 정도 이제 성의 있는 호응, 그 가운데서도 이제 과거사에 대한 어떤 반성이 담긴 언급을 할 것인가인데 어떻게 좀 예상을 하고 일본의 계세요? 교도통신이 우리 그 연합통신처럼 이제 국가기관 통신인데 교도통신이 어제 그런 보도를 냈죠. 1998년 김대중 오부치 담화 중에 과거사에 대해서 통절한 반성과 사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요번에 지난번에 윤 대통령이 도쿄에 갔을 때는 그 부분을 언급을 안 하고 역대 내각의 과거사 인식 뭐 이거를 그냥 계승한다 그 얘기만 했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딱 그 문구 그 문구를 정확하게 기시다 총리가 본인 입으로 얘기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이제 교도통신의 보도니까 그건 좀 상당히 뭐 신빙성이 있는 보도다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어떤 의미가 좀 있다고 보시겠습니까? 지금 항상 뭐 빈잔이 반쯤밖에 물이 안 찼다고 얘기를 하는 반 빈잔을 채우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거예요. 특히 저는 시기에 주목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한미 정상회담 직후에 여러 개의 시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후에 오겠다고 결정을 한 것은 여러 가지 의도가 있고요. 분명히 여기에
한국 측의 요구에 대해서 부응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일본 측의 몸짓을 담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지고 오는 메시지에는 한미 정상회담의 연장선상에서 일본 측과 협의해야 될 아주 급하고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안이 포함이 돼 있다고 보입니다. 예, 뭐 한일 정상회담 바로 7일부터니까요. 다음 주에 저희 만날 때는 관련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신지호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